네, 안대훈입니다. 가는 곳마다 각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금융정책이 완화될수록 여러분들의 유동성과 서민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만기 연장 이런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업자들은 여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IMF 때와 같이 고금리 기조일 때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008년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배운 것이 있어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앞당겨서 이루어졌고 다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입니다. 이제 한국도 0%대 금리로 된 정책금리를 맛보고 있는데 기금을 써서 사람들한테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줄을 댄다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정부가 주는 기금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도 부실을 메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대출들 전부 다 부실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왜 갚으실 분이 갚을 생각이 없어서 부실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기를 또 연장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나가는 자금들 만기 되면 또 만기 연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기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만기를 영원히 연장하다 보면은 이게 뭐 다른 말로 할 거 없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왜 늘립니까? 그래서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싸졌으니까 많이 가져다 쓰세요 하겠지만 아쉽지만 신용이 낮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더욱 정책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유동성이 더 옅어집니다. 정책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할수록 그 부분만큼만 돈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표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영세상인 여러분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잔뜩 적혀 있는데요. 그걸 다 넘고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면 대출 받는데 지장 없고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도 자금 조달하는데 지장이 없으셨을 분들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게 될 거고 모든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저금리가 우리나라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진짜가 시작됩니다. 제 채널 오랫동안 봤던 분들, 메인 채널 계속 보시고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도 익숙하지만 금리가 낮아질수록 은행이나 기타 금융업자들은 돈을 꿔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책금리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낮아지면 신용도는 다 좋아지나요? 시장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 돈 빌리시는 분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금리에 맞춰서 낮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거군요. 예금을 취급하는 곳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금 금리는 너무 낮아져서 예금 금리를 주고 은행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은행 부도에 대비해서 예금 보호 상품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예금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예금 보험료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는 순간 낮은 금리를 주면서 예금 보험료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이제 은행도 예금에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IMF 때는 예금 금리가 높았어요.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가져왔냐고 하면서 높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일본 초거대 은행에서 외환 딜링을 하고 있었을 때 제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0.1%짜리 금리를 도입하는 그 순간에 저는 딜링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머니마켓이 쫙을 구입을 하는 순간 말하자면 증권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증권회사는 눈앞에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물론 MMF 같은 거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맡기지 않겠죠. 바로 MMF 판매부터 정지됐습니다. 거의 모든 증권회사에서. 시장에 정책금리가 반영이 될 때까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비밀 유지 서약에서 벗어나는 범위가 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선 지점에 일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행원들 있죠. 은행 지점이 멀리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고 보험도 팔고 수표도 대신 받아주고 어음도 대신 받아주고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업무를 하는 행원들의 평가 시트가 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예금을 많이 모아오면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예금을 모아와서 대출로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에 밤새 예금하는 동안 예금 금리가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시중은행의 계정이 돈을 넣는 순간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은행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행원들의 평가 시트를 볼 때 예금을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없고, 거꾸로 대출을 한다고 해도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신용이 안 좋은 고객한테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고객한테 또 드려야 되는 것과 별 다름없는 입장이 됩니다. 물론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금융정책을 완화하고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저신용자 여러분들은 더더욱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은행원들도 고객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객 여러분을 위해 은행원이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평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도 그냥 서글서글한 서비스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돈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본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거는 어제의 이야기고,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상정하셔야 되는데 한미 통화 사업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달러가 풍족해져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지나치게 또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건 일시적인 효과인 거고, 전 세계에서 저금리 기조를 만들다 보면 고신용자의 세상과 저신용자의 세상이 완벽히 나뉘게 됩니다. 고신용자 여러분들은 달리 필요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라고 할 거고, 저신용자 여러분들은 낮아진 금리만큼 은행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게 은행이 그 정도인데 그 밑은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금리는 낮아지지만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셔야 되고, P2P에 돈을 맡기는 사람도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신용자하고 고신용자가 완전 다른 세상에 살게 되고, 대학교에 다니기 위한 학자금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것도 화폐를 계속해서 남발하던 화폐,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나 재정 지원을 위해서 남발된 화폐들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시 부자 지갑으로 가게 되고, 부자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설비 투자해서 기계도 사고 그래서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돈 갖고 있는 게 답이긴 한데, 물가 만에 하나 올랐을 때 대비할 게 없어지고 왠지 어딘가에다 돈을 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현금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엉뚱한 것들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대로주택, 주거용 주택이 주거용 주택에서도 일단 살만한 집들이 다 동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요. 저는 이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을 한정해서 이 이상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같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공짜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공짜로 듣고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싫어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안 달고 이런 분들은 아무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꽤나 장시간 동안 관찰해왔기 때문에 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안대웅과 함께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본인이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제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액션을 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해드릴 수 있는 게 한정들은 제 동영상 링크로 들어오시면 메인 채널 멤버십에 가입되면 새로운 일이 등장해도 하나도 새롭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해도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대호는 미래에서 왔거든요.